예, 오늘은 경혈학 총론의 경락학설의 개설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본론적인 경락론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경혈학 총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가 경기론. 이전까지 소개했던 내용들이 주로 경기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경락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혈론입니다. 경혈론은 옛날에는 수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경혈의 또 다른 명칭이 수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경락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가 소개될 것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경락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의료 경험에 기반을 둔 기원과 그리고 그 형성 과정, 그 이론 체계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경락의 기능 속에서 경기론에 대한 기의 물질관적인 개념들도 여러 측면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제목처럼 교과서의 목차이기도 한 용어로서 경락계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수업에서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경락계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락의 기원과 형성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죠. 경락은 경맥과 락맥을 합쳐서 부르는 줄임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과 같은 맥관이란 명칭이 생략되었다고 하였지요. 현재 경락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인체 내 경기의 운행 통로이며 유기적 정체로서 총체적 기능 활동을 실현시키는 구조적 체계, 기능적 체계라고 종합해서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라는 말이 대신 기혈이라는 말로 용어를 바꿔서 설명하기도 하지요. 경기는 이미 앞에 시간에 여러 방면으로 설명드렸던 체내 물질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락은 온몸을 정체관으로 묶는 구조 또는 기능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다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혈 운행의 통로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기혈이란 말이 또 왜 나왔는가 싶을 텐데요. 그건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던 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통로라는 표현을 통해 1차원의 구조 인식이라는 말로 전환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연결하는 선의 의미죠. 보통 앞과 뒤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좌와 우, 위와 아래라는 개념은 없는 구조가 1차원의 구조 인식이란 뜻입니다. 둘째와 셋째 개념을 연결해서 합쳐보면 경은 위와 아래를 잇는 큰 줄기, 락은 좌와 우를 연결하는 그물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전후 좌우의 개념을 통해 2차원의 구조 인식으로 우리는 전환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의 의미는 평면 좌표계입니다. 즉 전후, 좌우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다만 이 개념에는 위와 아래라는 공간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념인데요. 경락 계통을 통해 겉과 속으로 연결된 표현입니다. 경락 계통의 각각의 요소는
2차원적 구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소가 체계적으로 모여 몸의 안쪽과 바깥을 이루고 또 서로 연락한다는 개념은 바로 위와 아래의 개념이 이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3차원의 구조 인식이라고 전환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 영추해론편에 나온 경락계통의 분류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락계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안과 밖으로 계층을 형성하면서 분포합니다. 이 중 가장 안쪽은 장부가 위치한 공간이고 가장 바깥쪽은 피부가 덮여있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락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계층별로 존재하지요. 이 중 경에 해당하는 것이 12경별, 기경팔맥, 12경맥이고 락에 해당하는 것이 15락맥으로 불리는 별락, 365락, 손락, 부락, 혈락입니다. 그리고 피부는 12경맥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12개 영역으로 나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인체의 근육을 12개로 12경맥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서 12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와 같이 인체를 경락계통으로 나눠서 분류하다 보면 인체의 대부분이 경락계통으로 쪼개지고 나눠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환원론적으로 인체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환원론적 인체 관찰하는 학문이 해부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3차원의 공간 인식이란 의미처럼 우리 몸을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한자 표현 중에 내속, 외련 이런 내용들은 모두 영추해론편에서 원래 쓰였던 동사적 개념의 명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락계통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경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맥은 12종이 온몸의 좌우에 분포하고 있기에 마치 고유 명사처럼 12경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경맥에 대한 개념은 마왕태에서 발굴되었던 의서에서 비롯됩니다. 당시에는 11개의 종류의 경맥과 그 해당하는 병증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내경이 저작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황제내경 속에 12개의 경맥으로 경맥이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내경에서는 12경맥이 안과 밖을 연락하는 핵심임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12경맥의 유주분포와 병호에 관련된 병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맥에 대한 기초 이론은 모두 황제내경에서 시작됐고 그 토대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2000년을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마왕태에서 발굴되었던 경맥에 대한 의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족비11맥구경이라 부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음양11맥구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서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지만 대체적인 합의는 족비11맥구경이 먼저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음양11맥구경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족비11맥구경과 음양11맥구경의 두 개의 의서에 등장하지 않는 경맥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수거름 신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황제내경이 쓰여진 시대에 들어와 수거름 심포경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점이지요. 여기에는 족비 11맥구경에서 표현되었던 경맥의 명칭과 음양 11맥구경에서 불렸던 경맥의 명칭,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영추 경맥편에서 불리는 경맥의 명칭이 비교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꼭 이 슬라이드를 잘 숙지하여 주길 바랍니다. 12경맥의 명칭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연구 분석의 내용은 황용상 교수가 쓴 중국 침구 학술사 대강 약 424페이지 내외에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음삼양이란 한의학적 개념은 보통 육기와 연관되어 기화 원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락이 우리 몸에 배치된 방식은 이 기화 개념보다는 공간에 대한 옛사람들의 소박한 사고방식에서 유래합니다. 첫째, 12경맥을 장부와 상관성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장과 육부의 위치도 고려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12경맥에서는 6개의 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오장에 심포라는 장기가 추가되고 영추 경맥편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황제내경에서 심포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6개의 장이 위치한 부위를 통해서 이 명칭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때 기준이 되는 선은 가슴과 배를 나누고 있는 가로막, 즉 횡격막의 공간이 이러한 기준선이 됩니다. 가로막 이상의 공간을 가슴 부위로 우리가 볼 때 해당하는 장기는 심장, 허파, 심포가 있습니다. 가로막 아래의 배 부위에 있는 장기는 간장, 비장, 콩팥입니다. 여기서 비장은 한약적 실체로는 오늘날 췌장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또 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는데요. 위장관 전체의 기능을 또 비장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가로막 위쪽에 존재하는 장기는 팔과 관련된 경맥으로 연결해서 배속하고, 가로막 아래쪽 배에 분포하는 장기는 다리와 관련된 경맥으로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맥이 몸통의 공간에 위치하는 특성을 삼음삼양의 공간적 개념, 즉 그리고 기화라는 개념의 시간적 개념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 근거가 소문 음양이합론 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간을 나눌 때 양명은 앞쪽으로, 소양은 뒤쪽으로, 태양은 뒤쪽으로, 소양은 옆쪽이라는 표현으로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개념을 고려하여 12경맥의 병증 형태가 어느 공간을 중심으로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경맥의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명의 표면이 앞면일 때 그 안쪽은 태음의 공간으로 표리 개념을 정했고요. 태양의 표면이 뒤쪽일 때 그 뒤쪽의 안쪽 공간을 소음의 공간으로 표리로 연결했고요. 소양의 표면이 옆쪽일 때 그 안쪽 공간을 거름이라는 공간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하고 나면 허파는 앞쪽 가슴의 안쪽에 위치하고, 심장은 뒤쪽 가슴의 안쪽에 위치하고, 심포는 옆쪽 가슴의 안쪽에 존재하고, 간장은 옆쪽 배 쪽의 안쪽에 존재하고, 비장, 오늘날 췌장 또는 위장관,
앞쪽 배 쪽에 안쪽에 존재하고 콩팥은 뒤쪽 배 쪽에 안쪽에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은 꼭 해부학 자료를 통해서 이 설명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6개의 장은 육부라고 하는 것과 표리 상관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에 따라 폐와 대장, 비와 위장, 심과 소장, 콩팥과 방광, 심포와 삼초, 간장과 쓸개가 배열되면서 육부는 공교롭게도 6개의 양경 공간으로 배속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오장과 경맥의 관계는 사실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장기관의 병증 상태가 경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증상이 발현되고 관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장과 연계를 맺고 있는 표리가 되는 육부라고 하는 것은 경맥과의 연관성이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연역적 관계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육부와 경맥의 임상적 연관성은 일정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일종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장과 경맥의 관계성보다 육부와 경맥의 관계성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몸통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팔과 다리에 분포하는 공간적 유주 분포 특성을 설명드립니다. 몸통에서는 앞쪽, 옆쪽, 뒤쪽으로 공간을 분할하였는데 팔과 다리는 그와는 좀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슬라이드의 첫 번째 도표에서는 중간에 중간이 팔과 다리의 공간이라는 부위가 있죠. 지금 두 번째 도표의 중간 표현에 팔과 다리의 공간 부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부분의 설명을 보면 이 설명은 현대 해부학의 해부학적 자세를 취할 때 손발의 위치에서 공간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표현된 방식을 이 12개의 경맥의 표현된 공간과 배열해 보면 여러분은 앞서 슬라이드에 설명한 방식과 잘 일치하지 않는구나 또는 이해가 잘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특히 몸통의 공간적 배치와 어떻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도표로 나열해 드린 것처럼 중간에 팔과 다리의 공간 부위라는 표현, 빨간색 표현의 한글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팔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될 때의 모습을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현재 자세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몸 옆에 내려뜨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태에서 이 표현과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몸통과 유사한 공간적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도표에 나와 있는 자연스러운 인체적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래서 주목해 주어야 됩니다. 양명은 앞쪽, 태양은 뒤쪽, 소양은 옆쪽 또는 가쪽, 그에 상응하는 안쪽 면은 태음, 걸음, 소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팔 부위뿐만 아니라 다리 부위에서도 이에 준하여 경맥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장의 공간적 분포와 그에 따른 삼음삼형의 공간적 표현이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팔과 다리라는 상하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장과 표리 관계를 맺었던 육부가 이 공간 표현 방식에 관념적으로 연결됐다. 아니면
이런 연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옛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황제내경 소문 음양이합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공간의 기준을 정할 때는 먼저 자세를 남쪽을 향해 서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남쪽을 향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의 경우는 북쪽의 북극성을 보고 서 있으면서 동서남북의 방향, 공간의 위치를 정하지요.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머리마루, 백회혈이 있는 머리마루가 북쪽의 북극성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남쪽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풍수지리적인 주거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으로 좌우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으로 강물이 흐르는 이러한 곳을 최적의 주거 문화로 설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쪽 하늘과 마주한 인체의 앞쪽이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광명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불렸습니다. 이 광명은 나중에 양명이라는 표현으로 변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 반대, 즉 태양빛이 밝은 얼굴빛을 광명이라고 했을 때 그 반대 꼬리뼈 지역, 항문이 위치한 그 지역을 태충이라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태충은 또 다른 표현으로 소음의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의 공간의 바깥쪽이 태양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오늘날 선과 같은 해와 관련한 그런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공간이 나눠지는 그 중간 사이의 공간을 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문짝의 앞과 뒤를 열고 닫게 하는 그 일종의 지도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공간적 분할을 기준으로 해서 인체의 영역을 나누었다라고 보는 게 이 황제내경 소문 음양 이합론 편의 핵심입니다. 인체를 공간으로 표현할 때 쓰인 용어가 삼음삼양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황제내경 영추 사객 장부 병영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얼굴은 모든 양기가 모인 곳이라 설명합니다. 이때 말하는 양기는 밝은 낮, 밝은 햇빛 이런 것과도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옛날부터 얼굴은 추위에 노출이 돼도 동상이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이유를 얼굴에는 양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추위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동상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정기가 취약해지면 그것이 피부를 약하게 하고 약해진 피부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사기가 침입한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피부를 통한 병사의 사기 과정의 침입을 설명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가 얼굴에 있으면 이 부위는 양명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사기가 목덜미를 통해서 침입을 하면 태양의 공간에 머물렀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뺨이나 옆머리에 있으면 사기가 쇠양의 공간에 머물렀다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즉, 삼음삼양의 가장 일반적 개념은 공간입니다. 이후에 육기의 기화, 운기론 등이 결합하면서 삼음삼양의 공간적 개념은 희석화되고 오히려 기화 개념이 강조되면서 질병관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넘어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완전히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이 과장되고 논리의 비약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삼음삼양의 사실과 그 사실을 넘어서
왜곡된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의학의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한번 소개하였던 내용으로 12경맥의 방향성과 연관성이라는 내용입니다. 12경맥은 다양한 요소들과 다양한 이론 방식들, 예를 들자면 음양이론, 오행이론, 장부이론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연계성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연계성은 결론적으로는 인체에 침입한 병사로 인해서 환자가 어떠한 질병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질병이 앞으로 심각해지는 건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건가, 아니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2경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개념은 연기의 운행 방식. 여기서 말한 연기는 경기론에서 4가지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기의 운행 방식, 즉 온몸을 연기가 맥관 내를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유에서 출발하여 그 맥관을 12경맥으로 설정하였고, 12경맥의 맥관을 경기가 흐른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 흐름의 방식이 마치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간다는 수승 화강의 표현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연기의 운행 방식과 수승 화강의 운행 방식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사실 수승 화강이 처음 언급된 의학적 문헌도 마왕태 의서입니다. 마왕태 의서의 내용에 가서 보면 머리는 차갑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기본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머리를 차갑게 하고 다리를 따스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결국 연기의 운행 방식, 그리고 이 운행 방식이 수승화강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현재 오늘날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12경맥의 순환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성과 연계성에는 12경맥의 연기 운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론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12경맥의 방향성과 연계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삼음삼양의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12경맥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에 따라 여러분은 해부학과 연관된 공간적 분포를 함께 파악하고 학습하길 바랍니다. 현재 그림은 왼쪽 아래팔을 기준으로 경맥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세 표현을 일상에서 팔의 자연스러운 자세로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뼈의 지역은 해부학적으로 가쪽, 노쪽, 좌뼈의 위치는 해부학적으로는 안쪽, 좌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그림을 토대로 팔을 아래로 내려뜨렸을 때 팔등 쪽을 가쪽, 그 다음에 손바닥 쪽을 안쪽,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손가락 중에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죠. 검지가 수양명경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가 자연스러운 몸의 자세에서는 몸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검지를 살펴보세요. 가장 몸통의 앞쪽에 있지 않나요? 해부학의 표현으로 보면 양명은 등 쪽, 가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적 표현으로 보면 이는 앞쪽, 가쪽이 됩니다. 태음은 해부학적 표현으로는 배쪽, 가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쪽은 벤트랄의 한글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는 이 부위가 앞쪽, 안쪽이 됩니다.
태양은 해부학적으로 등 쪽 안쪽입니다. 한약적으로는 이 부위가 뒤쪽 가쪽이 됩니다. 소음의 영역은 해부학적으로 배 쪽 안쪽인데 한약적으로 표현해보면 뒤쪽 안쪽이 됩니다. 소양은 해부학적으로는 등 쪽 중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약적으로는 가쪽 중간이 되고요. 거름은 해부학적으로 배 쪽 중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한약적으로는 안쪽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을 따라오기 쉽진 않죠? 제가 말한 표현을 여러분도 말로 표현해 보면서 자꾸 이미지네이션을 해서 훈련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경혈이 위치한 공간에 맞춰서 경맥을 분류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위쪽 그림은 팔의 배쪽면, 즉 벤트랄 사이드에 해당하는 경혈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 그림은 팔의 등쪽면 경혈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혈에 해당하는 경혈 부호는 해당 경맥의 고유 부호와 동일하니까요. 여러분이 이참에 이러한 내용들도 숙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다리 부위의 경맥의 공간적 특성을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부위는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아래쪽과 무릎 위쪽의 경맥 분포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눠서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무릎 아래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맥의 분포, 공간적 분포를 설명드립니다. 해부학적 자세와 자연스러운 자세는 거의 일치합니다. 팔 부위와는 달리요. 그에 따라 살펴보면 배 쪽, 즉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명이고요. 등 쪽에 해당하는 뒤쪽이 태양, 가쪽에 해당하는 부위가 소양입니다. 이는 삼양의 공간적 특성과 일치합니다. 다만 음경에서는 소음은 태양과 상응하게 등의 안쪽, 등 쪽의 안쪽에 위치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태음의 위치가 지금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과 달리 거름의 위치와 뒤바뀌어 있지요. 거름의 위치가 현재 태음의 위치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발가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양명, 태양, 소양의 위치는 발가락에서 보면 공간적 배치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태음과 소음도 공간적 배치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름이 태음과 양명 사이에 지금 분포하는 걸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즉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 틈 사이가 거름의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가 그 연장선상까지 무릎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해서 태음의 공간과 거름의 공간이 뒤바뀐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소음은 발바닥과 발 뒤꿈치 안쪽이기 때문에 현재 사진 그림에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발 뒤꿈치에 가깝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경명경은 정강뼈 앞쪽 가쪽이 가장 앞쪽이 되고요. 발등과 둘째 발가락이 또 가장 앞쪽이 되기 때문에 조경명경의 분포 공간이 되는 거죠. 누구는 양명경이 몸 앞에 위치한 이유를 음이 많은 공간 안에 양은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면서 양명이 앞에 있는 이유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절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무릎 아래의 삼음삼양의 공간적 대응의 문제가 무릎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삼음삼양의 공간적 배치에 따라 경맥이 유주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걸음과 태음이 무릎 아래와 무릎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번 교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릎 아래에 음교라고 하는 공간이 설정됩니다. 현재는 이 음교가 삼음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음교는 그런데 오늘날 안쪽 복사에서 위쪽으로 약 3촌 떨어진 공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의사학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무릎 아래쪽에서 약 5촌 부위 떨어진 곳에 음교라는 경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음교가 안쪽 복사에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었다는 거죠. 음교의 위치 문제는 나중에 경혈학 강론에서 다시 소개할 날이 올 것이니까요. 일단 무릎에서 무릎 위쪽으로 올 때 태음과 걸음이 교차하는 일이 있구나. 근데 그런 교차하는 현상을 옛사람들은 음교라고 하는 경혈을 만듦으로 인해서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다리 부위 삼음 삼양의 공간적 배치를 기준으로 각각의 공간에 위치한 경혈을 해당 경맥에 귀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표현으로 배 쪽 안쪽 면은 주로 족태음, 족소음, 족걸음이 있는 공간입니다. 배 쪽 면은, 그러니까 앞쪽 면은 조경면 경혈이 있는 공간입니다. 가쪽 면은 족소양에 해당하는 경혈이 있는 공간입니다. 등 쪽, 뒤쪽에 있는 곳은 족태양의 경혈이 있는 공간입니다. 몸통에서도 삼음삼양의 공간적 대응에 따라 경맥이 존재할까요? 이미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칙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원칙이 틀린가 싶은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맥의 공간적 배치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도 파악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핑계거리라고 얘기하고 의학 지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수용하자는 것은 큰 잘못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경락이론 전체를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 임상적 효용성조차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미래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식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준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먼저 이론적 원칙은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배치되어야 합니다. 한글 표현인 배쪽인 앞쪽은 양명, 등 쪽인 뒤쪽은 태양, 가쪽인 옆면은 소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 공간에 각각 태음, 소음, 걸음에 해당하는 경맥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몸통의 12경맥의 분포를 요약해보면 양명, 소양, 태양의 공간은 거의 일치하는데 그런데 소음에 해당하는 경맥의 위치가 몸통 앞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에선이란 표현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참고하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하겠지만 사실 족소음 신경에 해당하는 이 경락계통의 요소, 특히 족소음 락맥과 족소음 경근은 모두 등 쪽 안쪽,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족소음 신경맥 하나만 몸통 앞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적 오류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 이유를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12경맥의 방향성과 연계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경맥의 연계성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2경맥의 개별적인 공간적 분포 특성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으로 12경맥이 서로 어떠한 연계관계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연계성의 가장 우선 중요한 순위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연기운행의 규율에 따라 나열된 경맥 간의 연계성입니다. 이 연계성들에는 장부의 표리관계, 공간적 분포의 공유와 유사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앞서 연기의 운행 규율에 따른 12경맥의 나열을 요약해보면 스템 폐경에서 시작해서 족걸음 간경으로 끝나는 것을 한 번의 운행 규율로 정의합니다. 이 운행의 순서는 태음, 양명, 태음, 소음, 태양, 소음, 걸음, 소양, 걸음 이런 순서를 이루고 있죠. 여기서 몸의 앞쪽인 공간은 손 숫자를 써서 수경, 몸의 아래쪽인 부위는 발 족자를 써서 족경으로 표현하면서 수경과 족경을 번갈아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합하면 수템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조경명 위경, 족태음 피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걸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단경, 족걸음 간경 이렇게 12개의 경맥이 연기 운행 규율에 따라 정렬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연계성은 추후 친구의학의 임상적 활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설명 방식이기도 합니다. 연기 운행의 규율에 따라 나타난 연계성 중에 하나가 먼저 표리 소통의 관계입니다. 표리라는 말은 장부 간의 표리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경맥도 표리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허파와 대장의 표리 관계로 수태인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이 표리 관계로 연계된 경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계되는 부위는 검지손가락 부위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경맥도 장부의 표리 관계에 따라서 해당 경맥의 연계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 연계되는 연계 부위가 각각 이 도표의 위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음에 해당하는 경맥과 양에 해당하는 경맥이 장부라는 표리 관계를 근거로 긴밀하게 연락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만약 어느 장부의 병증이 나타났다고 할 때 해당 표리 관계를 토대로 해당하는 경맥에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리 장부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자침 치료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허파에 병증이 나타나면 먼저 수양명 대장경에서 자침할 경혈을 선택하고 나서 스템 폐경에 해당하는 경혈을 선택해서 2개의 경혈을 자침 치료하는 내용이 표리 소통의 관계로 해석된다는 임상적 활용입니다. 표리 소통의 관계 다음으로는 상하 소통의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를 가지고 일명 접경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한 상하 상전이라고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위아래가 서로 통한다, 전달된다 라는 표현이죠. 이 관계는 연기 운행 규율 중에 표리 관계의 연계가 아닌 경맥의 운행 순서의 규율에서 나타나는 양경은 동일한 공간적 특성에서 연계되는 방식으로 연결된 곳, 음경은 연기의 운행의 시작 부위와 그 다음에 끝나는 부위가 서로 연결되는 그 공간, 그래서 심장, 가슴우리, 허파 등의 공간에서 만나는 부위의 연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성은 마치 위쪽의 경맥과 아래쪽의 경맥이 서로 만난다는 의미가 파생되기 때문에
상하소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표리소통이든 상하소통이든 모두 연기, 운행, 규율 속에서 나타나는 연계성을 설명하려고 한 특징입니다. 상하소통의 관계는 주로 경기, 즉 기혈 운행의 장기로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동통성 질환에 활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허리를 삐끗한 영부 조직 손상이 나타날 때 통증 부위가 만약에 족태양 경근이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을 먼저 선택해서 자침 치료한 뒤에 족태양 방광경에 속한 경혈을 함께 자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상하소통의 관계로 설명할 때는 장부에서 비롯된 병증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외과적인 또는 재활적인 임상 활용에서 주로 활용되고 제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기운, 즉 삼음삼양의 기화적 속성이 같은 경맥의 관계성입니다. 이를 12경맥의 육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기운이 서로 전달돼야 한다고 해서 동기상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삼음삼양이 갖는 공간적 특성을 확장하여 육기의 기화 개념이 삼음삼양에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공간적 속성으로만 이해하던 삼음삼양에 육기의 기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육기의 기화 개념을 결합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공간적 특성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가슴과 뱃속에 해당하는 공간이 태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수태음과 족태음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얼굴과 몸통 앞쪽 표면은 양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수양명과 족양명이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요. 가슴 깊은 공간인 신장 부위와 등 쪽 허리 안쪽 공간인 신장, 콩팥이 관련된 부위는 소음의 공간이니까 수소음과 족소음이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머리를 둘러싼 등 쪽과 어깨 부위가 태양의 공간이고 수태양과 족태양이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슴의 옆구리와 앞배 쪽의 옆구리가 거름의 공간으로 수거름과 족거름이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인체의 옆쪽 표면이 소양의 공간으로 수소양과 족소양이 연계되어 있다고 표현하고요. 이러한 공간으로 만약에 병사가 침입하면 각각의 장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난 병증을 동일한 공간과 기화작용을 나타내는 경맥으로 진단하고 활용해서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침치료의 원리를 종합한 것이 통경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맥의 상관성에 표리 관계만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장부상통입니다. 장부상통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맥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표리 관계였습니다. 특히 표리 관계는 음양 이론과 오행 이론에 따라서 장부 내 인체 내 장부를 분류하고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부 표리 관계와 같은 또 다른 방식의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장부 상통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의학 입문에서 5장 천창론에서 나옵니다. 특히 의학 입문은 장부 상통에 대한 내용을 여러 편에서 나열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편 동의보감에서도 장부 상통을 근거로 하는 진단과 치료의 활용들이 여러 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부 표리 관계만큼 장부 상통의 관계가 장부 간의 중요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질병의 병증, 그러니까 장부를 중심으로 한 병증 모델에 있어서 그 병증과 관련된 해당 장과 부의 관계가 이 상통 이론에서 더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부 상통은 오행의 관점으로 장부를 분류하고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육기의 기화 원리를 이용해 장부의 관계를 병리적으로 해석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부 상통의 육기 기화 관계는 특히 시간적 대칭이나 대응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부 상통에 따른 장부 관계를 살펴보면 주로 치법 입장에서 주로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병에는 쓸개를 덮여준다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쓸개병에서는 신장을 보하는 치료법을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간장병에서는 대장을 소통하는 치료법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대장병에서는 평간하는 치료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평간은 간기 울결과 같은 울결된 상태를 해소시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비장의 병에서는 소장의 열이 문제라 생각해서 이를 사하는 치료법을 활용하고 소장병에서는 비장을 윤택하게 하는 치료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허파의 병은 방광을 시원하게 소통시키고 방광의 병에서는 허파의 기운을 맑게 치료하는 법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콩팥과 관련한 신장병에서 삼초를 조화롭게 조절해야 되고 또 삼초의 병에서는 신장을 보호하는 치료법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관이 허하면 신양에 해당하는 명문을 크게 보호하는 치료법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포에 관련된 설명이 없죠. 그것은 이 장부 상통론에서 오장을 중심으로 육부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의학 입문에서는 이 오장에 추가된 심포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점인 거죠. 그런데 심포는 오히려 동의보감에서 이 장부 상통의 관계에서 해석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를 명문과 관련 지은 게 아니라 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한편 동의보감은 이 심포를 또한 자원과도 혼용해서 또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은 초기 내경에서 심포가 등장했다고 했죠. 그 이후에 또 여전히 심포는 시대에 따라서 그 해당 대상이 많이 변천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